우리는 어떻게 죽어가는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까?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가?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죽는가? 독일에서는 매년 82만 명이 사망한다. 자기 집에서 삶을 마치고 싶다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비교적 소수이다. 약 50%는 병원에서, 25%는 요양원에서, 20%는 집에서, 약 5%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피기 위해 전문화된 병원 내의 호스피스 시설이나 고통 완화 병동에서 죽어간다.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가장 빈번한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 및 뇌졸중을 포함하는 심혈관계 질환 43.3%이고 암을 포함한 종양 25.6%, 호흡기 질환 7%, 소화기 질환 5.1%가 그 뒤를 잇는다. 2007년에 사고나 자살 같은 비자연적 사인으로 죽은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3.7%였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다. 자기 삶의 끝이 어쨌으면 좋겠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소망은 대개 비슷하다.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고통 없이 죽어가기를 원한다. 죽음이 찾아올 때 혼자가 아니길 원하며 사랑과 애정을 받는다고 느끼기를 원한다. 또한 마지막 날에도 자존감과 존엄성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 심리학자인 요하임 비트코프스키 비르츠부르크 대학교 교수는 좋은 죽어감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서술한다. 죽음이 임박해서도 대체로 의연하며 그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올바르게 끌어내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죽어갈까? 죽어가는 방식에 대해 스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죽음은 계획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죽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한가? 사는 것이 곧 죽어가는 것이라는 말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문제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의미인가? 미국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1960년대에 죽어가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200여 건 이상 진행했는데 그녀가 내린 결론은 죽어감이 5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정과 고립 단계, 분노와 반항 단계, 운명과의 협상 단계, 죽음이 다가오는 데 대해 절망하는 우울 단계, 그리고 곧 죽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인정의 단계이다. 퀴블러 로스의 연구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연구는 죽어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표준적 표상이 되었다. 물론 여러 학자들은 이 단계들이 순서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중 어떤 단계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죽어감에 대한 대처는 아테네 밀러와 같이 임박한 죽음을 시사하는 정보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하곤 한가. 환자들은 가령 의사가 X선 사진을 다른 사람 사진과 혼동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이 같은 부정의 단계는 대부분 증거가 너무 분명해서 오래 유지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죽어가는 사람은 젖먹던 힘을 다해 끈질기게 죽음을 몰아내려 하거나 죽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아니면 그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일에 정신적이고 정서적으로 맞선다. 이제 여러 감정 상태가 몇 시간씩 교차한다. 절망 다음에 슬픔과 안도와 피로와 고통과 분노와 체념과 여유가 나타난다. 민스터 카톨릭 전문대학교의 사회복지학 교수인 후고 맨네만 교수에 따르면 죽어가는 사람은 이전과는 달리 스스로를 무능한 사람, 무력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겪는 사람으로 느낀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는 환자들 대부분도 곧 죽을 것임을 아직 인정하지 못한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두려움은 어마어마하다. 학자들에 따르면 무엇보다 신체적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또한 인격적 존엄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고독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행동 기준을 유지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굴욕을 당한다는 두려움도 있다. 또 자기에게 중요한 목표와 활동을 다하지 못한다는 두려움도 있다. 나아가 자기 죽음이 가족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내세에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으며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소멸된다는 두려움도 있다. 그러니까 죽어감의 과정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시간을 체험하는 방식이 온전히 우연에 맡겨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요인과 주변의 요인에 따라 죽어감이 주는 두려움과 동요에도 차이가 있으며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잘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지도적 노인학자인 안드레아스 크루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교수는 몇 년 전 60살에서 85살에 이르는 남녀 불치병 환자 50명과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심리학자들이 환자들을 4주 간격으로 방문했고 환자의 그때그때의 상태를 의학적 자료 및 환자의 인생 이력과 관련해 연구했다. 크루제 교수와 동료 학자들은 삶을 원 없이 누렸다는 확신, 그리고 지나간 삶이 좋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긍정하는 힘이 자기의 죽음에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에 반해 기본적 소망들을 채 이루지 못했다거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애석해하면 죽어감에 대한 불안이 더 높았다. 발달심리학자 요헨 브란트슈테터 교수에 따르면 특히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남아있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정말로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어 견디기 힘들게 만든다고 말한다. 자기 삶을 긍정하지 못하면 죽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 말의 요점이다. 크루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죽음이 임박하여 침울하고 체념하고 쓰라린 심정을 가지는 환자는 똑같은 병을 앓더라도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통증이 훨씬 컸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 죽음에 대처하는 것이 한층 어려워지고 죽어감을 인정하기도 한층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환자가 앓는 병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대의학 덕분에 이제 통증은 대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삶을 긍정하지 못한다면 그 병으로 인해 더욱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죽어감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양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몇 주 동안에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다. 물론 이런 발전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물질적 목표나 미래지향적 목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지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 정서적 목표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의 끝이 다가오면 다른 사람과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갈등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런 일은 죽어가는 과정을 더 괴롭게 한다. 가령 임종자들은 몇 해 전부터 자식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사과하지 못했다고 힘들어한다. 그래서 호스피스 봉사자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호스피스 봉사자인 렐레는 임종자가 자신이 잘못 살지 않았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갈망하는 경우를 가끔 보곤 한다. 임종자가 죽기 전에 정말로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렐레는 30년이나 40년 동안 못했던 일이라면 보통은 인생의 마지막 몇 주 동안에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위로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위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변해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랜 꿈을 실천하거나 마음에 품었던 비밀을 발설하거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그런 일은 영화에서나 일어나지 실제로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유서를 쓰거나 자기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세무서, 보험, 은행과의 마지막 공식 거래를 처리하는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라도 힘든 일이다. 때로는 환자들이 용기를 내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거리를 두는 일이 일어나기는 한다. 간혹 임종자들은 방문을 원치 않는 친척, 이웃, 동료, 지인들의 목록을 호스피스 봉사자들에게 건네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마련이다. 이는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이 인생의 마지막 몇 주일 동안 갑자기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뿐 아니라 이는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보면 죽어가는 생생한 순간에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뒤셀도르프 호스피스 재가 서비스 책임자이며 벌써 15년 이상 거의 매일 임종자를 돌봐온 바르바라 호프만은 살아오면서 늘 조용하던 사람은 조용히 죽어갑니다. 떠들썩하던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떠들썩합니다. 라고 말한다. 죽어갈 때 누군가 자기 손을 잡아주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 몸에 접촉을 싫어하던 사람이 이제 죽어가면서 누가 자기를 만져주기를 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명상음악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중 어떤 사람은 호스피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죽어간다. 만일 죽어가는 사람이 손을 잡아주기를 원할 때는 손을 꼭 붙들지 말고 그의 손을 자기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임종의 순간에 더 편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우리는 죽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환자들은 호스피스 봉사자에게 죽는 순간에 그걸 느낄까요? 라고 묻곤 한다.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임종이 시작되면 환자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알게 된다. 환자가 숨을 쉬거나 말을 하면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난다. 입의 양끝과 코 사이에 살갗이 창박해져서 흰 세모꼴을 이룬다. 이제 시선이 깨어서 어딘가를 보지 않는다. 자주 호흡이 중단된다. 근육의 탄력이 떨어진다. 침 삼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 맥박이 약해진다. 때로는 마지막 힘을 모아서 몸을 움직이기도 하는데 가족은 호전의 신호로 오해하곤 한다. 이 무렵 환자는 주변의 일에 점점 관심을 잃는다. 시야는 좁아지고 주의력은 몇 가지 물건에 집중된다. 죽음 직전에 평소 안 하던 말을 하거나 안 쓰던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자주 있다. 또 헤어질 때도 또 만나 라는 말을 않거나 이제 죽을 것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한다. 마지막에 조용하고 평화롭게 잠드는 일은 드물다.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보아온 외과 의사 눌랜드는 몸 때문에 곤경에 빠지면 존엄을 지키려는 노력이 좌절된다. 드물고 드문 일이지만 강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별한 상황 덕분에 존엄하게 삶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조건들이 다 같이 맞아떨어지는 일은 예외에 불과하고 극소수에게만 가능하다라고 쓴다. 죽어가면서 존엄을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은 아주 드물다.